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AI 교육과 관련해서 꼭 알아둬야 할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새벽반 같은 것도 다니시고 하세요, 강남에 있는 분들은. 새벽반 그러니까 출근하기 전에 뭐 6시 반, 7시에 모여서 AI 특강 같은 것도 가시는데 본인 때문에 들으시는 게 아니라 아이 진로 때문에. 어떤 투자회사 임원분이더라고요, 아버님이. 왜냐하면 저한테 용어를 교수님 우리 아이 의사 준비하려고 하는데 ROI가 있을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ROI는 경제학 용어거든요. 리턴 온 인베스트먼트. 투자 대비 수익률. 자기 아이를 하나에 투자한 프로젝트로 보고 계신 거예요. 와우. 나쁘다기보다 본인의 직업이 그런 거니까요. 그쵸. 지금 10살이고 이제 20년 플랜을 짜는 거예요. 개원할 때까지. 그러면 한 15억에서 20억 쓰고 아이가 40년 동안 병원 근무하면서 한 120억 버는. 나이스하죠, 숫자로 봤을 때. 근데 저는 일단 의수도 안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안녕하세요. 온토리TV 민수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지과학자 김상윤입니다. 앞 표지 있는 건 일단 다 읽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AI 시대, 우리 아이는 적응할 것인가, 도태될 것인가, 2030 자녀 교육 로드맵입니다. 예. 아, 정말 너무 어려워요. 제가 처음으로 집필한 네. 자녀 교육서 쪽이에요. 아니 지난번에 이제 소설 써서 네. 놀래켰는데 이번에는 자녀 교육과 관련한 책을 내셔서 또 놀랬어요. 근데 이게 어쨌든 큰 줄기는 AI인 거잖아요. 그렇죠? AI가 이제 의학이나 뭐 로봇이나 다른 영역에 워낙 많이 영향을 주니까 이제 기업들하고 일을 하고 있으니까 기업의 인재상이나 미래가 바뀌는 게 보이거든요. 근데 막상 교육 현장이나 학부모님들은 안 바뀌는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자꾸 아이들 키우시는 것 같아서 저는 아이가 이제 20대가 다 됐지만 뭔가 이야기를 좀 들려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저한테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책이었어요. 저는 이제 아들이 중학교 2학년이라서 진짜 힘드시겠습니다. 앞으로 어마어마한 변화들을 이제 같이 경험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뭘 모르니까 어떻게 리드를 해야 될지도 감도 못 잡겠더라고요. 오늘은 맞아요. 지금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그 AI 기술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우리 삶에 이제 들어오면서 당장 우리도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요. 성인들도. 자녀를 둔 부모님 입장에서도 되게 관심이 많을 것 같거든요. 실제 이렇게 현장 같은 데서 보면 그런 분위기들이 좀 느껴지세요? 아, 그럼요. 예를 들어 저는 아침자에만 하고 잘 못 가지만 새벽반 같은 것도 다니시고 하세요. 강남에 있는 부모님들은. 새벽반 뭘 출근하기 전에 뭐 6시 반, 7시에 모여서 AI 특강 같은 것도 가시는데 본인 때문에 들으시는 게 아니라 아이 진로 때문에. 네가 도입된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고 그럼 학원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거. 실무적인 거 배우려고 오시기도 하고 특히 이제 직업 변화가 생긴다는 생각들을 갖고 계시다 보니까는 그럼 어떤 직업을 목표를 두고서 어떤 학교나 학과를 할지 당장 그럼 코딩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냐 딥러닝을 알아야 되는 거냐 이런 거 궁금해 하시죠. 요즘 또 이게 조부모님들이 아이들 키우시는 경우도 있으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 꽤 와서 들으시고 아침 시간인데 이렇게 출근 딱 갖춘 그 아버지도 있잖아요. 양복 입고 곧 회의하러 들어갈 분들 같이 생긴 분들도 많이 앉아 계시고 질문들도 그렇게 막 얕고 너무 기초적인 건 잘 안 물어보세요. 꽤 고민을 하신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의 고민의 또 질문의 가장 핵심은 우리 아이의 이제 진로. 그렇죠. 또 미래 직업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아닐까 싶어요. 사라질 직업에 열심히 공부하고 투자하고 있는 건 아닌가 불안해하실 것 같기도 하고 로드맵을 어떻게 좀 짜면 좋을까요? 저는 사실 입시 문제를 놓고 봤을 때 학부모님들이랑 선생님들이랑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다 맞는 외부적인 이야기인데 입시가 안 메리지 않았냐. 여전히 우리는 열심히 공부해서 뭐 강남 기준으로는 뭐 의대를 가거나 의치한수 가거나 탑10 안에 대학 가거나 이거 아니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저한테 역으로 얘기하세요.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럼 저는 말씀드리죠. 엄청난 시간과 돈을 써서 탑10 대학 들어가고 의치한수 들어가면은 진짜 아이가 잘 살 것 같냐고 물어보시면 그건 또 굉장히 본인이 불안해하세요. 너무 뭐 아니면 도로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요. 입시를 버릴 거냐. 버릴 수는 없다라고 봐요 저는. 그런데 지금 만약 투자하는 게 100이라고 하면 밸런싱은 맞춰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아이한테 20에서 30%는 떼어내서 학교에서 안 배우는 것일지라도 당장 입시랑 무관한 걸지라도 우리 아이의 변화될 미래를 위해서 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시간을 만들고 해주게끔 하는 거. 이거는 학교나 가정에도 그 정도의 여력은 있거든요. 20, 30%. 근데 자꾸 우리는 입시 교육 100을 할 건지 아니면 아예 빼내가지고 무슨 대안학교나 완전 독특한 걸 시켜버릴 건지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답이 안 나는데 저는 현재는 요 정도가 현실적인 것 같아요. 20, 30%의 약간 변화. 이제 그러면 이제 저 같은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뭘 해보면 좋나요? 그렇죠. 저는 딱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 용도가 확실하지 않은 걸 시켜보라고 하세요. 용도가 확실하지 않은 거? 무용한 것. 아이가 예를 들어 뜬금없이 나 맛을 배우고 싶은데요. 중학교 3학년인데 나 고등학교 1학년인데 한국무용인데 그중에서도 무당이 굿할 때 주는 파묘 보고 나가지고 칼춤을 배우고 보고 싶어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직업을 할 거예요. 기업을. 사실 이런 얘기했던 게 우리 큰아이였어요. 네? 진짜로. 근데 시켰었어요. 둘 다 했어요. 마술도 배우고 뭐 한국무용 중에 그 칼춤 같은 것도 배웠었고 희한한 거 많이 배웠어요. 저희 아이는 둘 다. 근데 저는 그때 기준이 뭐 되게 비싼 걸 솔직히 할 수가 없었겠지만 일반적인 학원비 대해서 네가 배우려고 하는 건데 이거 되게 독특해. 당장 용도가 확실하지가 않은데 좋아.
용도가 확실하지 않은 걸 해야지 인간의 창의성이 올라가고 도전정신이 올라가요. 이건 수많은 실험들이 이미 증명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학교에서 똑같은 거를 배우면서 자꾸 창의성을 아이한테 가지라고 하는데 이거는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갖고 있는 카드가 똑같아요, 그럼. 근데 옆에 친구가 똑같은 거 갖고 있는데 너가 더 창의적이어야 돼. 이건 안 돼요. 창의성은 이상한 걸 자꾸 담았을 때 낯선 것들이 연결하면서 터지는 거거든요. 애저 AI 담당한 부사장님 만났어요, 온라인으로. 그래서 대담하다 질문을 던졌죠. 아니, MSA 인재상 솔직하게 막 물어봤더니 아무리 상이 변해도 우리는 두 가지를 했다. 창의성과 도전정신. 그러면 학교에서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키우기는 솔직히 거의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럼 이거를 아이가 할 수 있을 만한 시간을 줘야 되고 사실 이게 필요한 게 부모님도 불안하거든요. 그렇게 그쵸. 정말 해주면 도움이 될까? 부모님이 용기를 내셔야 되고 당장 눈에 띄는 뭐가 안 나와도 지켜볼 수 있는 믿음과 인내도 필요하고 그런 겁니다. 좀 의아했던 게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라질 직업군 중에 거의 탑에 들어가는 게 뭐 의사, 변호사 네네. 이런 직업군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대 열풍이 또 그렇게 많이 불고 있고 그쵸, 여전히. 또 의대를 가기 위해서 뭐 초등반도 이렇게 그쵸. 운영이 되고 있고 이게 맞나? 분명히 네. 사라질 직업이라고 했는데 왜 여기에다가 아이들을 이렇게 다 집어넣는 걸까? 네. 궁금했었어요. 일단 언론에서 사라질 직업 리스트 뽑는 거는 약간 원색적이긴 하죠. 저는 그 직업이 사라진다고 보진 않아요. 네. 달라지는 거죠. 많이 달라지는 거죠. 강남에서 강연할 때 만났던 어떤 투자회사 임원분이더라고요. 아버님이. 네네. 왜냐하면 저한테 용어를 교수님 우리 아이 의사 준비하려고 하는데 ROI가 있을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ROI는 경제학 용어거든요. 리턴 온 인베스트먼트. 투자 대비 수익률. 자기 아이를 하나의 투자한 프로젝트로 보고 계신 거예요. 와우. 나쁘다기보다 본인의 직업이 그런 거니까. 그래서 그쵸. 아버님 그럼 몇 년 얼마 투자하실 거냐고 했더니 지금 10살이고 이제 20년 플랜을 짜는 거예요. 개원할 때까지. 그러면 한 15억에서 20억 쓰고 아이가 40년 동안 병원 근무하면서 한 120억 버는. 뭐 나이스하죠. 숫자로만 봤을 때. 근데 저는 일단 의수도 안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이가 의사를 해도 그 당시가 되면 수많은 그 의약품 그다음에 인간을 서포트할 수 있는 AI, 휴머노이드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의사 한 명이 여러 명을 진료하게 돼요. 여러 명 진료하니까 돈을 더 받을 것 같지만 사실 의사가 갖고 있는 희소성 자체가 오히려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보다는 딴 건 모르겠지만 경제적인 베니핏은 줄어들 수밖에 없죠. 변호사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법률 챗봇들이 나와 있는데 저안 봐도 기본적인 상담은 안 물어보고 챗봇한테 물어보거든요. 그냥 법률적인 조언 같은 거 구할 때. 인간 변호사가 그 줄고 있는 거잖아요. 사라지진 않지만. 그럼 사라질 때 그 직업의 가치는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죠. 사람들은 그럼 그걸 이해를 못하냐면 그것도 아니에요. 이해해요. 이렇게 설명 쭉 드리면 맞아요. 그럴 것 같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집에 가서도 의사를 주장하는 이유가 있어요. 인간은 변화가 생각보다 그렇게 자꾸 빨리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는 습성이 있어요. 지금 우리 부모님들의 연배가 30에서 한 50, 20년 안 사이일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사회생활 해왔던 기간이 10년에서 길어 30년 안쪽이거든요. 그 기간 동안 나타났던 사회 변화의 속도가 유지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또 하나의 인지적 착각은 내가 겪었던 변화도 많이 망각하고 있어요. 질문해보면 팩시밀리 아세요? 대표님 팩시밀리. 종이면 쭉 가는 거. 네네네. 그다음에 삐삐에 1004 828이라고 써져 있으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천사 빨리빨리. 아시죠? 플로피 디스크에 넣어서 쓰셨죠? 꽂아서. 제주도에 가면 컴퓨터 박물관에 이 플로피 디스크하고 삐삐가 전시되어 있어요. 유리관 안에. 박물관에 있는 거예요? 박물관에 있어요. 우리는 그 유물을 썼던 세대고 아이들은 얘는 드라마에서도 봤어요. 뭐 이런 세대거든요. 근데 평상시에는 그건 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마주할 20, 30년 뒤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큰 변화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걸 수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인지적으로 자꾸 그걸 수용을 안 하죠. 어쨌든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세상이 훅훅 변할 거니까 아이를 가르칠 때도 방법도 좀 달라져야 될 것 같고 공부의 방식도 많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공부만 잘하는 아이가 아니라 공부도 잘하는 아이로 키워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것들을 좀 집중해서 아이들한테 좀 가르치면 좋을까요? 제가 책에선 5가지 힘을 좀 키워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전 이것 중에 뭐 가장 중요한 것부터 오히려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적응력이 되게 중요해요. 적응력. 세상이 바뀔 건데 아이들은 그 변화에 대해서 적응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부모님들은 네가 공부 잘해서 만약에 의대를 가 공부 잘해서 콩공과 가면 요즘에 AI 인력 많으니까 개발자로 성장할 수 있을 거야. 그것도 모르는 게 어떻게 될지. 그치. 난 컴퓨터학과 나왔는데 아예 프로그래밍 자체는 필요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적응을 해야 되는데 아이는 계속 대학 졸업할 때까지 이것만 하면 저게 보장되고 저거 하면 저게 보장되고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환경이 변화한 걸 스스로 감당을 잘 못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적응력이 되게 없죠. 늘 세팅된 삶만 살아왔으니까. 근데 이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좀 판단력도 지금 요즘 아이들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봐요. 판단력. 근데 강남에 있는 부모님들은 역설적으로 아니 우리 아이가 성적이 되게 높고 논술도 잘 쓰니까 판단력 좋은 거 아니냐 하시는데 그건 선생이 생각하고 있는 답을 맞출 수 있는 능력만 좋은 거지 자기 힘으로 판단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례로
일상에서 아이한테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느냐. 애가 성적이 떨어졌어. 그러면 너 학원 어디 갈지 네가 정해봐. 이게 아니라 이 학원 지우고 여기가. 뭐 대학 수업에서 그런 일도 생겼거든요. 아이가 조별과제 문제가 생겼더니 대학생. 엄마가 반에 햄버거를 돌렸어요. 해결하지 마. 내가 나서서 다 해결해 줄게. 더 큰 문제가 생겼죠. 더 큰 갈등이. 학생들이 되게 불편하죠. 상황 자체를. 저 친구는 스스로 뭔가 결정이나 해결을 못하네?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대학생한테 그렇게 따라가면 되게 아이러니하다고 보시는데 고등학생 때까지는 거의 디폴트로 우리의 사이에 깔려있는 거예요. 모든 거 다 결정해줘요. 물론 이유는 있어요. 아이가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의 상처도 안 나고 그렇죠. 다음 단계로 가면 좋겠다는 건데 전 다치고 상처가 나면서 성장하는 게 인간이라고 봐서 그거를 부모님들이 오히려 지금 더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판단할 수 있는 힘. 왜냐하면 AI가 수많은 답을 내고 판단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AI가 갖고 오는 대안을 보고서 판단하는 게 나의 핵심 역량이 점점 더 될 수밖에 없어요. 부모님의 역할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단순히 학원에서 배울 수 있는 공부의 영역을 좀 한참 벗어나서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 5가지 어떤 핵심 역량들 이런 것들을 좀 키워내야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조금 좀 수월하게 할 수 있을지 좀 도움이 될 만한 것 좀 알려주세요. 전 가장 강력한 팁은 요즘에 뭐 요리사가 유행하니까 킥이라고 하죠. 가장 강력한 킥은 뭐냐면 내가 그렇게 되면 돼요. 부모님도 생각보다 우리가 더 오래 살 것이고 요즘에 2차, 3차까지 이제 재취업을 하거든요. 근데 재취업하는 이유를 조사를 해보면 절반 정도는 경제적인 것도 있지만 나머지 중에 30-40%는 삶의 이유를 만들고 관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일을 해요. 우리가 계속 일을 한다는 말은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나도, 어른들도, 부모님들도.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니즈하고 맞아야 되죠. 근데 사회에서는 여전히 아이한테만 그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도 요구하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어딘가 면접 보러 가면 교수 생활을 20몇 년 하셨다고요? 교수님이 여기 적응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때 적응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야 되고 교수님 이런 판단이 되실까? 판단력이 있다는 것도 보여줘야 되고 사실 이 힘이 아이한테 필요한 게 아니라 계속 사회에서 성장해야 될 우리한테 좀 필요한 능력이라고 봐요.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한다는 관점. 전 그런 아이가 따라온다고 봅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AI를 잘 이해하고 적용하도록 가르쳐야 되는 이제 그런 시기가 온 것 같아요. 뭐 디지털 교과서도 되게 많은 이슈를 낳고 있는데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AI 교육과 관련해서 꼭 알아둬야 할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과정을 봐야지 결과만 보지 말라.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제 주변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애가 학교에서 뭐 찬반 토론 같은 거를 과제를 받아왔어요. 그럼 부모님이 너 내일 토론 한다며 준비했어? 막 뽑아왔어. 그러니까 반대 의견인데 반대 의견 10개가 기가 막혀. 숙제 준비 잘했네. 피자 사줄게 아빠가.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거 애한테 물어보면 반대 의견 10개 순식간에 나와버리거든요. 그럼 애가 그걸 외워가지고 학교에서 반대 입장에 토론을 해. 바보가 돼가는 지름길이거든요. 이건 AI의 스피커 역할밖에 안 하는 거예요. 결과를 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과정을 물어봐야죠. 너 이거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준비한 거야? 라고 취조하듯이 말고 이렇게 질문해서 다 받은 건데 그럼 바꿔줘야죠 이걸. 바꿀 수 있는 건 예를 들어 책에도 설명했지만 이런 케이스예요. 나 중학교 2학년이고 화장품 독성 실험을 동물 대상으로 하는 거 찬반 토론 할 거야. 나는 반대 입장인데 네가 찬성 입장으로 나하고 대화 좀 해줘. 하지만 나 분명히 중학생이니까 너 중학생 수준으로 얘기해야 돼. 이렇게 해내줄만 쓰면 토론이 열려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내가 정리하다가 얘한테 공격도 받고 내가 좀 설득도 되고 해서 여기까지 정리한 거야 아빠. 이건 아주 칭찬할 일이죠. 아까하고 결과는 비슷하게 나올지언정 훨씬 칭찬할 건 이거죠. 그래서 과정을 봐야 된다. 우리 아이가 AI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에 대한 과정을 보셔라. 이게 첫 번째예요. 근데 교수님 이제 방금 말씀하시는 걸 듣다 보니까 그게 단순히 AI하고 아이하고의 어떤 그 소통의 능력이 결국에 집안에서 부모나 어른들하고의 소통이 거기에 적용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완전 정확하신 말씀이세요. 저는 이제 기업 리더들 워낙 많이 만나니까 예를 들어 회장님, 대표님 만나면 좀 관찰을 되게 하는 걸 좋으니까 몸 움직임이나 대화 패턴을 엄청 관찰하거든요. 참 재미난 게 어떤 분들은 아예 되게 뭐 별로다고 말씀하신 분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 보면 비서분들이나 지시할 때도 굉장히 지시를 두루뭉술하게 해요. 근데 일을 잘해. 근데 이유는 비서가 일을 잘하는 거지 이분이 일을 잘 지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 간의 소통에서 배려가 있고 능숙하신 분들은 AI를 잘 쓰세요. 근데 걔 두루뭉술하게 틱 던져주고 별거 아니다라고 해서 막 화내고 자꾸 해서 아랫사람만 힘들게 하는 리더들을 보게 되면 AI를 다 못 쓰시더라고요.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사실 이 책을 쓰면서 제가 자녀교육서를 처음 써봤지만 제가 그렇다고 뭐 엄청난 교육학자도 아니고 그냥 대학에서 학생들 한 18년 가르치고 많은 기업들하고 일했던 거 바탕으로 풀어낸 이야기인데 이 시대가 정말 중요한 위치 같아요. 변곡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라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도 그렇고 저는 이 변곡점에서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잘 잡아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